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억으로 투자 가능한 종로을지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심상업지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2부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주도 이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특히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해서 재개발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면서요. 지금 1억 정도로 재개발 가능한 투자 물건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 3, 4억대 정도는 갖고 가셔야지.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도 2억에서 3억대는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그것도 재개발 초기 단계의 거를 사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그죠? 3, 4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면 웬만한 물건을 다 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옛날 생각을 자꾸 하면 시리에 빠지니까 뭐 옛날은 옛날이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1억이라고 하면 소액 재개발 시장에서는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액으로 대한민국 최대 중심상업지역인 종로와 을지로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중심상업지 재개발 제2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주목하자라는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제 1부입니다. 오늘은 2부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개발은 많이 들었는데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뭐냐면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건 바로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상업지역 재개발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었던 것을 명칭을 바꾼 거예요. 2018년도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입지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3도시입니다. 7개의 광역중심지에 있는 상업지역 중에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와야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노후도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약 30% 정도 돼야지 되고요. 과소필지 150제곱미터 미만의 필지 비율이 약 4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평수로 한 45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45평 미만 필지가 40% 이상 돼야 되고 저밀도 이용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것이냐면 정리를 해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3도심이나 7광역중심지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고 상업지역이어야 되면서 역세권 반경 500m 있는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30%여야지 되고 과소필지로 45평 미만 건물이 40%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밀도 이용을 통해서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된 지역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디를 얘기하냐? 종로구와 중구가 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의 상업지다 이런 조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는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이 아니라 5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거의 60에서 70%입니다. 그리고 45평 미만 필지 비율이 거의 역시 6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보다 훨씬 더 조건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거 비율을 90%까지 상향시켰다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을 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를 져요. 근데 과거에는 주거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0% 정도밖에. 그러니까 5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과거에는 25층만 아파트를 지었어야지 되고 나머지 25개층은 상가를 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지만 상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업지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거 비율을 50%까지 높이다 보니까 5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이 아파트가 45층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좋아지고 이제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게 됐죠. 어쨌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 아닙니다. 물론 이게 600페이지인가 700페이지짜리 엄청나게 큰 분량의 책인데 한 장의 사진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서울은요. 3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지와 12개의 지역중심지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3도심. 근데 아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3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건데 상업지역에만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까? 3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지가 어딘지 보면 되겠죠. 3도심은요. 한양, 도성, 서울, 종로와 중구를 얘기하고요.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개의 광역중심지는요. 상암, 수세, 마곡, 가산, 대림, 용산, 잠실,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입니다. 요 7개의 광역중심지와 3도심, 총 10개 구역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3도심부터 보면 강남은 재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다 개발 끝났고요. 영등포, 여의도에서 보면 여의도는 재개발이 다 끝났죠. 근데 영등포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영등포, 여의도 안에서는 여의도랑 강남은 사실상 기업들 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뭐 땅이 뭐 수백억, 수천억씩 하다 보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개발할 땅이 없다. 3도심지에서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영등포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이 이제 앞으로 상업지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영등포역 북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이제 100% 앞으로 남아있는 땅.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장 활성화가 될 지역은 뭐냐면 종로와 중구가 포함되어 있는 한양, 도성에 있는 상업지다. 우리 7개의 강역중심지 중에 마곡은 사실상 개발할 데가 없고요. 상암, 수색 같은 경우는 수색 역세권 주변 지금 3종 주거지역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마 종상향을 통해서 이 상업지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림 같은 경우도 거의 확정이 됐죠. 이번에 상업지 재개발하기로. 용적률을 높여갖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역과 삼각지역과 남영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뭐 상업지 개발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주변도 지금 앞으로 상업지 주변은 상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장촌도 아직 남아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노후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앞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심 안에 있는 상업지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 계속해서 좀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런 뉴스가 있네요. 종로와 을지로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심이 천지개벽이 된다고 합니다. 종로와 을지로 같은 경우는요, 진짜 노후도가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 구도심 안에서 서울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구도심, 뭐 성남 선동네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낙후된 지역보다 더 심각한 곳이 서울의 사실상 종로와 을지로입니다. 가보시면 냄새도 많이 나고 뒷골목에 진짜 2층짜리 건물들이 질비하고 다 쓰러져 갈 것 같고 판잣집들도 많고 그 판잣집들이 다 지금 또 조그만 뭐 상가라든가 뭐 공업사로 쓰이고 있죠. 엄청나게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용적률 1000%짜리입니다, 여러분. 최소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금 70년째 그러고 쓰고 있습니다. 인재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종로와 을지로 지역을 주상복합 초고층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반드시 꼭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전체가 천지개벽이 될 것이다.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4대문 안에 강북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풀어서요. 그 지역에 직주 근접형 주택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서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수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4대문 안을 중심으로 오피스와 주거시설이 복합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해서 해당 자치구
자치구와 서울시 의회와 부지를 물색 중이며 조만간 서울시와도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대출 규제와 뭐 금리 인상도 이슈지만 제일 큰 게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건 뭐냐면 거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강보합 사태,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보합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떨어질까? 이제 폭락이 본격적으로 오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팩트를 한번 봅시다. 팩트. 팩트는 서울에 주택이 상당히가 아니래.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주자들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건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택 시장을 건들다 보니까 부동산 또 폭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사대문 안은 거의 대부분이 100%가 뭐예요?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은 서울 국민 대부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물론 또 투자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들어가겠지만 주택만큼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아직 않고 있잖아요.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언젠데 여러분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건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은 대권 주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달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오건 간에 후보가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걸고 나올 거고요.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인들이 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끌고 나올 겁니다. 팩트는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다. 언제까지?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의 중심 상업지가 노후돼도 너무 노후된 거예요. 사실상 상가라고는 하지만 90%가 거의 판잣집 수준입니다. 그런 지역을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2층짜리 앞에 2층짜리 건물인데 위에 60층을 올릴 수 있으면 앞으로 58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성도 어마어마하고 주택 공급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 조합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한대잖아요. 앞으로 공급량이. 그런데 해당 자치구는 이제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부지를 물색 중이며 규제 완화를 한대요. 서울시 의회의 70%는 또 민주당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될 일은 아니다. 이건 100%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서울의 사대문 안은 역사 도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상업지 용적률이 최대 800%이지만 묶여 있다. 최고 90m의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요. 서울 도심 상업지의 용적률은 평균 2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00%도 작은데 800%도 다 못 짓고 260%만 지으라고 합니다. 1000%가 넘는 미국 뉴욕과 일본의 롯봉기 힐에 비해서 공간 활용도,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도심의 용적률이 250%입니다. 상업지 용적률이 여러분 250%입니다. 보통 260%인데 보통 2종 주거지역이 용적률 200%고 3종이 250%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상업지 땅을 2종, 3종 땅 정도로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을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용적률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데. 이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고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도심의 상업지다. 민주당은 서울 도심 개발을 오세훈 시장과 협치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 관계자는 도심 고밀도 개발과 관련해 누구 차원? 국가 차원의 규제를 상당히 풀린 만큼 서울시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규제는 많이 풀어줬대요. 근데 지금 풀어준 게 뭐냐면 고도 제한이라든가 층고 제한을 어느 정도 풀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 비율을 50%밖에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 주거 비율도 90%까지 인정해 주니까 사업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을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던졌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개발에 공감을 하면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보면요, 민주당이 이제 TF팀을 꾸렸대네요. 서울을 뉴욕과 도쿄처럼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주도로 고층 오피스와 주거시설을 개발하겠다. 보면 미국 뉴욕 맨하탄 서쪽에 있는 허드슨 야드는
원래 허드슨 강변을 따라 낙후된 철도 차량 기지와 주차장이 있었던 지역인데 2014년부터 총 사업비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허드슨 야드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최고 80층 높이 빌딩 7개와 주상복합 아파트 4,000세대가 만들어지고 쇼핑몰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들어섰고, 여기 이제 베슬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허드슨 야드에 베슬이라고 불리는 벌집 모양의 건축물은 이미 뉴욕을 넘어서 세계적 명소로 잡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죠. 허드슨 야드라는 이게 야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차량 기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터로 쓰여 있던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약 용산 지금 차량 기지 정도 되는 면적, 그보다 조금 더 클까요? 한 그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2014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28조 원을 투자해 갔고요. 80층 높이 7개와 주상복합 4,000세대, 그리고 이제 베슬이라는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 뭐 이게 벌집 모양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한 11층에서 13층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안에 인공 구조물로 이제 다리를 연결해서요, 인공산처럼 안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그 지하로는 쇼핑몰이 연결됐습니다. 쇼핑몰. 이 베슬이, 그러니까 요 강의 끝나시고요, 여러분 허드슨 야드 검색해 보시면 이 베슬만 나올 겁니다. 베슬만. 그만큼 베슬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고, 이 허드슨 야드로 인해서 이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네노라는 기업들이 계속 속속 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 그리고 이제 부유층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도시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드슨 야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용산 차량기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용산 차량기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가 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정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수십 년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똑같은 땅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뉴욕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가는 사이에 서울은 점점 늙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고, 서울 도시민 사대문 안에 있는 을지로 3과 4가가 대표적인데, 을지로 3과 4가 뿐만인가요? 충무로, 종로 다 마찬가지. 서울은 도심 한복판 노른자라고 불리지만, 그죠?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심 상업 용지죠. 1970년대에 지어진 소규모 공장과 저층 건물들이 넓게 퍼져 있다. 앞서 얘기했죠? 서울 구도심, 종로와 중구는 50년 된 건물이, 50년 된 1층, 2층짜리 건물이 거의 70% 이상이다, 여기가.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용적률과 고도 제한, 촘촘한 규제, 이게 뭐예요?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죠.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게 막혀 있었던 거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도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이제 허드슨 야드입니다. 허드슨 야드. 을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을지로 같았던 동네를 이렇게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지로 같았던 동네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겠죠. 딱 봐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됐겠다. 부동산 가격은 물론 올랐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가격 오른 거는 부정적인 요소는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좋죠.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우리는 오른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가 이 지역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건 엄청난데, 세계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을지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이 생깁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중심 상업지 한복판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을지로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을지로, 종로, 충무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50년째 이렇게 방치된 지역이에요, 여러분. 50년째 방치된 지역인데 앞으로 50년을 더 이렇게 방치할까요? 슬러머가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달려가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남들 저 앞에 가는데 계속 뒤따라가면 갈 겁니까?
바톤 터치를 해야지 되는데 그놈의 바톤 터치를 못해요. 앞에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늦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야지 되는데 더 이상 버스와 기차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 가서 선점하셔야지 돼요. 용산 개발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투자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나몰라라 하셨죠. 청량리가 개발된다고, 앞으로 상암 수색이 개발된다고, 노량진이 개발된다고, 마포가 개발된다고,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어떤 분은 1억 갖고 투자해서 10억의 수익률을 올리고, 어떤 분은 인제 들어가서 10억을 투자합니다. 5억을 벌려고. 어떤 분은 더 이상 늦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여러분은 어떤 속에 속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진을 보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을지로의 모습이 언제까지 이대로 을지로의 얼굴로 남아 있을 건지. 고밀도 개발로요, 효율적 공간 활용을 앞으로 이 도심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자는 뭐 민주당 관계자겠죠.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또 미국의 허드슨 야드가 나오네요. 미국의 허드슨 야드와 일본의 롯본기 힐을 제시를 했대요. 허드슨 야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량 기지도 쓰고 있던 도시를 민간 부동산 업체와 손을 잡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여전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아까 1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런 것 같아요. 뉴욕시는 사업자들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대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임대아파트. 뉴욕시는요,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3,300%, 파격적인 용적률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15층짜리 짓는데 20층까지 허가 내줄 테니까 나머지 5개 층에 대해서는 우리 임대아파트를 줘라. 아니, 5개 층 중에서 2.5개 층은 니네 가져가고 2.5개 층은 우리 임대아파트로 쓸게. 요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5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60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임대아파트 이 중에서 30층 지어주세요. 30층은 임대아파트로 주고 30층 가져가. 이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용적률을 수천 프로로 줘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도 정말 좋은 도시, 좋은 지역에 시내 한복판에 임대아파트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수천억짜리, 지금 이 허드슨 야드의 아파트들이 수천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짜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미지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수천억짜리 고가 주택과 임대아파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본기 힐 같은 경우는 약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심 낙후 지역을 재개발해서 주거시설은 물론 쇼핑시설, 호텔, 방송국이 밀집한 단지를 조성한 사례로 용적률은 1,083%입니다. 롯본기 힐 같은 경우는 11만 제곱미터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개 동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쇼핑센터, 호텔, 방송국 등이 밀집한 복합단지로 개발을 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사대문 안에서는 1970년에 지어진 세운상가가 복합개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서울 구도심의 복합개발은 1970년대 지어진 세운상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거의. 물론 지금도 뭐 조금씩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세운상가는 약 5,000세대 정도가 되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3구역 정도가 사업 속도가 제일 빠르죠. 세운상가는 전체가 한 5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1970년대 세운상가가 들어선 후 대규모 복합 개발 사례가 전무하다. 종로와 중구는 도심공동화,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한 거예요. 도심공동화 현상.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일부 지역이 범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종로와 중구는 어떤 지역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최대의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지금 6시, 7시 딱 되면, 특히 요즘처럼 질병 사태로 인해서 저녁에 이제 못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9시, 10시만 가면 종로, 중구 가면 불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로와 중구의 상업지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중에 지금 개발은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전 뭐예요? 2층, 3층짜리 판자촌입니다. 그 판자촌이 상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공업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내수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설렁화 현상, 공동화 현상이 정말 심각하죠.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뭐 주택 공급 부족을 떠나서 사실상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도 어쨌거나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 서울 도심권의 구도심의 상업지다. 강남 테헤란로처럼 개발해야지 되는 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의도 고밀도 개발을 한 것처럼 개발해야지 되는 땅을 아직까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좀 창피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잘 보세요. 정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트렌드가 과밀 억제에서요, 공간 효율 활용으로 이동하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과밀 억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심의 집중화 형상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여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콤팩트 시티라고. 콤팩트 시티. 전 세계적인 도시개발 트렌드가 콤팩트 시티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지역에 고밀도로 높게 올려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과밀 억제가 아니라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과밀 권장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구 소멸 시대, 도시 소멸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이미 입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소멸과 인구 소멸 시에 우리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멸되는 도시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어디로 몰리겠어요? 대도시, 일자리가 풍부하고 학교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프라가 깔려있는 도시로 몰리겠죠. 그런 도시가 콤팩트 시티입니다. 그런 구도심, 저층짜리 구도심을 개발해서 높게 올리는 게 콤팩트 시티예요,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경제협력기구 OECD가 2014년 발간한 한국의 압축개발 도시정책 백서를 통해서 한국 정부한테요,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권장하고 도시 외곽 개발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4년도에 한국에게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해야지 되지. 니는 왜 자꾸 외곽에 신도시 개발을 하냐.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고밀도 개발하면 나쁜 사람이야. 왜?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는 사람이니까. 어떤 정치인이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지? 계속 외곽지 개발해. 그러면 착한 정치인이야. 인구 분산 정책을 피우는구나.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OECD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제? 2014년에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컴팩트 시티식으로 개발하라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일본의 롯본기 힐이라든가 미국의 허드슨 야드처럼 도심을 더 권장해서 개발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을지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이 을지로가 계속 이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서 계실 겁니까? 을지로라는 개발의 열차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박수치고 구경만 하고 아니면 울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도시상업지 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라든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회가 없어. 나는 왜 이러지? 기회가 없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늦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심 상업지 재개발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아무도 어쩌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려면 너무 힘듭니다. 서 있을 때 올라타서 여러분들 푹신한 의자에 앉아 계시면 기차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년간 도시상업지 재개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에 한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